2월 23일에 봤었던 서울시 7급 추가시험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작년 국가직 7급, 작년 지방직 7급보다는 난이도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 3월달에 시행했었던 서울시 추가시험과는 난이도가 아주 유사합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였느냐 여러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최근에 7급 시험 문제는 9급과는 확연히 다른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7급 선생들은 수업의 전 과정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리를 확실히 이수하셔야 됩니다. 기본 이론 수업, 심화 수업,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형 문풀반 등에서 이루어지는 7급의 고난이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1번 문제부터 봅니다. 보기는 공공일보 보도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을 일선의 기재정치 이론에 적용하면 가장 적합한 정치적 상황입니다. 요즘 7급에서는 일선의 규제정치 모형을 이렇게 구체적 예로 내죠. 예로 냅니다. 캡슐커피 때문에 경비 아저씨가 싸웠습니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재질이 섞여 있어 플라스틱 전용 재활용 수거함에 넣지 않았는데 재활용에 넣어야 한마디 원성을 높였습니다. 누구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마실 양을 쉽게 추출할 수 있어 캡슐커피를 애용했지만 재활용되지도 않고 잘 썩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용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캡슐커피 사용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캡슐커피의 크기나 작은 데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동시에 포함돼서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불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 역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관련 규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를 읽는 순간 여러분이 가장 빨리 여기에서 윌슨의 모형은 비용 부담 집단이 다수에게 분산되느냐 소수에게 집중되느냐, 수익자 집단이 다수에게 분산되느냐 소수에게 집중되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빨리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읽을 때 실제 시험에서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환경정책이라는 거 반드시 알죠. 환경에 대해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환경규제정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환경규제는 윌슨의 규제정책 모형에서 어디예요? 바로 기업가적 정치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 가서 이렇게 해야죠. 환경규제는 뭐한다? 이 캡슐커피를 만들고 있는 뭐한다? 기업에게 비용을 부담한다. 규제한다는 것은 그러면 다수국민이 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업가적 정치에 해당합니다. 1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시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거론한 겁니다.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에서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강조합니다. 퍼트남은 이탈리아 역사를 경험적으로 연구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지방정부 역사를 경험적으로 연구해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번, 사회적 자본 형성되는 경우 거래 비용의 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맞죠? 사회적 자본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도 극복하지만 거래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1번,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D급부터 봅시다.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예요. 이 연계망에서 이 연계망을 작동시키는 신뢰와 협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계망 상호 간의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1번,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 사회적 자본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맞죠? 모든 은행, 개발은행, 개도국에도 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중시되고 있는 거죠. 니은번, 후쿠야마는 한국사에서 만연한 불신은 사회적 비용 협성을 원인이라고 합니다. 후쿠야마는 더 트러스트죠.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 그랬죠. 한번 이 후쿠야마는 더 트러스트 책에서 우리나라는 뭐한다?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질문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입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봅시다. 윌슨의 행정의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입니다. 우드로 윌슨은 역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 행정 이원론의 관점에서 뭐한다? 행정학을 성립합니다. 이게 과학적 관리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19세기 말에 미국 정부의 규모가 그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고 행정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 생자극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게 된 거죠. 역관주 한계가 왜 나왔다?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역관주 한계가 나타났죠. 그럼 산업사회가 대두됐다는 것이 뭐예요? 행정국가가 출현하게 됐다는 겁니다. 2번 19세기 말에 미국 내 정경유착과 보수 중심의 타락한 정당 측 역관주의 한계죠. 부패가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윌슨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이 분리한 게 행정 영역을 비즈니스 영역, 즉 뭐다? 정책적 이원론이잖아요. 정책적 이원론이니까 행정을 경영의 영역으로 본 거죠. 정책적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으로 본 겁니다. 4번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맞죠? 요게 틀린 거죠. 이게 틀린 게 이거. 정책적 이원론은 행정이 결정하는 거 아니죠. 결정을 하게 되면 집행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보가 되고 돈과 뒤는 다 맞는데 이게 틀린 거죠. 행정의 본질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드로 윌슨의 정책적 이원론은 행정은 집행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3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시다. 테나트죠. 부부죠. 부부.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론의 주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를 강조한다. 책임성에 복잡성과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전략적 사고와 더불어 민주적 행동에 조여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책임을 진다는 복잡하는 거죠. 사람의 가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관료 역할과 관련하여 방향 잡기와 함께 봉사를 강조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봅시다. 관료 역할과 관련하여 방향 잡기와 함께 봉사를 강조한다. 이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주의해 봅시다.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도 봉사입니다. 관료 역할도 한번 다 국민에 대한 봉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관료의 역할과 관련해 방향 잡기와 함께 봉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신공공 서비스로는 정부 역할도 봉사하고 관료 역할도 봉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들은 뭐예요? 신공공관리론이나 신국정관리론의 방향 잡기가 아니라 봉사를 강조하고 나온 거죠.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겁니다. 5번 갑시다. 다원주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집단 과정 이론과 다원적 권력 이론으로 크게 구별됩니다. 이들 이론의 공통된 다원주의 주요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이익단들 간의 경쟁은 정치체제 유지의 순기능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원론은 봅시다. 우리가 초기 다원론이죠. 벤틀리와 트루만으로 대표되는 초기 다원론은 우리는 집단이론이라네요. 즉 잠재익단론과 중복이론으로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다원론? 다원적 권력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원적 권력이론이 바로 달이에요. 달. 로버트 달이죠. 이 달은 뭐예요? 핵심이 엘리트 간의 경쟁입니다. 오케이. 엘리트 간의 경쟁에 의해서 다수액이 반영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단들 간의 경쟁은 정치체 유지의 순기능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경쟁이죠. 권력의 원천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산되어 불공평성을 띱니다. 이 집단들 간의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이익단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익단들 간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봅시다. 경쟁이죠. 권력의 원천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기 분산돼요. 불공평.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원론의 이론 중에 하나가 하위정부 이론이에요. 하위정부 모형도 특정 영역에 따라서 3자에게 권력이 있는 거죠. 보건정책의 3자가 다르고 법률정책의 3자가 다른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공평, 각기 분산되어 있으니까 불공평성을 띠는 거죠.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데 합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죠. 봅시다. 답은 4번인데 다양한 이익단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단들 간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가. 접근 기회는 동등한데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집단 간에 똑같은 영향력이 있겠어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평성을 띠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해설지를 보시면 이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5번 문제를 넘어가요. 해설지를 보시면 기본서 페이지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관련 문제 페이지를 한번 잔치 여러분들은 합니다. 송사고 행정학 기본서 19년판을 중심으로 해서 페이지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4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봅시다. 7급 시험은 7급 시험답게 해야 되거든요. 그 밑에 해설지 밑에 한번 보시면 뭐가 나와 있느냐면 2019 기출문제지 138페이지죠. 3번 문제 해설을 봅시다. 3번 문제 해설을 봅시다. 이 2019년 기출문제지 138페이지 3번 문제는 작년까지는 기본서 뒤에도 있었던 문제죠. 이제 오래돼서 기본서에서는 빠고 기출문제지만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2019년도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었죠.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2011년도 국가직 9급 시험 문제였거든요. 여기 4번 보시면 각종 이익단은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 기회를 갖는다. 이거 옳은 질문이요. 동등한 정도의 접근 기회를 갖는 거. 이거 옳은 질문이라니까요. 그러면 해설 한번 보실래요? 해설을 보시면 봐봐요.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에서 사회 각종 이익단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단들 간의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게 해설이에요. 우리 19년도 기출문제지 138페이지 3번 문제. 이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가 미국의 다운론이에요. 접근 기회가 같다는 거지 힘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힘 있는 집단도 있고 힘 없는 집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 틀린 거죠. 4번이 됩니다. 여러분 해설지를 보시면서 반드시 연관력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뭐 별도의 설명이 없죠.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죠. 그럼 뭐 당연히 뭐한다? 쓰레기통 모형이고 이 쓰레기통 모형에 쭉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 그럼 이 쓰레기통 모형 뭐예요? 당연히 코엔 마치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대학 사회를 연구 대상으로 했었죠. 코엔 마치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에 해당합니다.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7번 한번 봅니다. 7번 한번 봅니다. BSC입니다. 오케이. BSC입니다.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BSC는 원래 경영학에서 나온 거죠. 경영학에서 BSC는 뭐예요? 재무와 비재무의 균형이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정부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뭐예요? MBO와 연계된 거죠. 오케이. MBO를 연계시킨 겁니다. MBO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균형 있게 본다는 뜻이죠. 1번. BSC는 관리자의 성과 정보가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며 재무적 정보의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구한 겁니다. 맞죠? BSC의 장점은 거시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조직 목표와 실천적 행동 지표 간 인과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계획을 실행 옮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봅시다.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보게. 우리가 거시하향적으로 평가하는 거 있죠. 이 거시하향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서 조직에서는 뭐 BSC가 거시하향이고 인사에서는 직무성과계약평가가 거시하향인 거죠. 그래서 미션 비전 전략에서 이렇게 나오죠. 미션 비전. 그래서 추상적인 조직,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목표와 쭉 하향, 거시하향적으로 실천적 행동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확보하는 겁니다. 오케이? 전략과 계획을 실행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BSC는 조직 구성원, 학습, 내부 절차 및 성장과 함께 정책 관련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고객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낮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가 아니라 봅시다.
고객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 고객이 아닌 이해 당사자는 있는 거죠. 고객은 환경이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업무 처리 관점이 있잖아요. BSC의 세 번째 관점이 업무 처리 관점입니다. 업무 처리 관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대내 의사소통 도구로 가능하다는 것은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잖아요. 업무 처리 관점이 뭐예요? 의사결정 과정, 집행 과정, 그 다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틀린 겁니다. 답은 3번이고. BS 기본 틀은 성과관리 체제로 이전 관리 방식인 TQM이나 MB와 크게 다르지 않고 거기에 진화된 종합 뭐예요?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은 이것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균형 있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얘는 결과면 얘는 결과를 안 보는 게 아니라 결과와 과정이 균형이죠. 단기만 본다 그러면 단기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단기와 장기 간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봅시다. 키카르트의 연합적 이념형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기본서 376페이지에 뭐한다? 타일 관리제죠. 타일 관리제. 타일 관리제입니다. 조직구제 설계 원래 처방에 해당하지 않은 거 컴퓨터입니다. 사회적 층화를 억제, 계층 층화를 억제하는 겁니다. 권한체제, 상황 적응, 상황에 따라 변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타일 관리제는 안정성과 영속성을 갖는 게 아니라 변화 적응성, 일시성, 임시성을 갖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정성과 영속성을 갖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아닙니다. 일시성, 변화 가능성, 적응성을 갖습니다. 키카르트의 연합적 이념 모형은 교재 376페이지 우리가 타일 관리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9번 갑시다.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1번. 매스로는 욕구를 하위 욕구로부터 상위 욕구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합니다. 하위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되나 하위 욕구인 생리 욕구, 안전 욕구는 충족되더라도 필속 욕구로 동기유발이 지속된다. 요게 아니죠. 매스로 이론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매스로 이론에서 동기부여는 뭐예요? 결핍된 욕구가 동기부여로 되는 겁니다. 결핍된 욕구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동기부여로 작용하는 거고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됐죠? 2번. 허스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온론은 불만 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이 되면 강한 동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불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된다. 충족이 되더라도 동기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불만 요인은. 불만 요인은 충족을 하더라도 불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동기부여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3번. 엘더퍼 ERD 이론은 매슬로 욕구 5단계 이론과 달리 욕구 추구는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분절적이라는 것이 이거죠. 생리적 욕구를 달성하면 이거 이렇게 달성하면 이게 순서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도 인정하죠. 이게 뭐다? 복합 연결형을 인정하는 겁니다. 엘더퍼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매슬로 이론과 특징 우리 기본서 교재에 정리가 잘 되어 있죠. 425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복합 연결형. 이 지문 그대로예요. 교재 보시면 지문 그대로 되어 있죠. 복합 연결형입니다. 두 번째가 뭐다? 하위 욕구. 자제라면 태형한다. 오케이. 욕구 발현 후준성과 무엇을 복합 연결형을 인정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성숙 미성숙이잖아요. 공식적인 개인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력 미성숙 상대 성숙. 이건 맥클랜드가 아니라 아지리스죠. 미성숙 성숙은 아지리스의 이론이 됩니다. 10번 갑시다. 이건 지문을 잘 읽으면 답이 보여요. 지문이 다 읽으면 이게 이제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이제 실제 가서 잘 안 보였다는 게 문제인데 민스버그의 조직 성장 경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민스버그는 조직을 단순 구조, 기계적 구조,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 관료제, 사업 부재 조직,
에다크라시 이렇게 나올 때 이때 뭘 물어보거든요. 한번 봅시다. 지원 스태프부는 기본적인 흐름 내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한 지원하는 모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핵심 운영 부분, 전략 부분, 중간 라인 부분, 기술 부분, 지원 스태프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뭐 이걸 이제 핵심 분야로 나눴을 때죠. 전략 부분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최고 관리층에 있는 것으로 조직의 전략을 형성합니다. 핵심 운영 부분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하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우리 민스버그 이론은 여러분들이 뭐 34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3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기본서의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출제한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관점이냐 한번 보시면 민스버그의 에드하크라시의 핵심 구성 부분이 바로 지원 스태프 부분이거든요. 이 에드하크라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지원 스태프냐는 이 에드하크라시예요. 에드하크라시. 다시 한번 에드하크라시의 핵심 구성 부분이 지원 스태프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 기본적인 거 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에드하크라시 뜻이 뭐예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잖아요. 이 일시적이고 에드하크라시 뜻이 임시적이라는 뜻입니다. 일시적, 임시적인 것을 지원하는 게 지원 스태프인데 일시적, 임시적인 조직에서 지원 스태프 부분은 기본적인 과학 흐름 내에서 기본적인 업무 흐름 내에서는 안 해요. 이건 일시적이고 지원 파트는 뭐한다? 기본적인 뭐한다? 가업으로 외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내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과업 흐름 내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조치가 없이 미리 정해진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드하크라시를 지원하는 지원 스태프부는 기본적인 과업 흐름 외에서 발생하는 왜 이게 내가 아니라 외가 들어가죠. 옳은 거죠. 기본적인 흐름 내에는 고대 전문가인 지원 스태프 분이 가입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10번 문제는 책에 있는 그대로를 낸 게 아니라 우리 기본서들에 있는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에드하크라시에 해당하는 지원 스태프 분야가 일상적인 아니고 일상적인 것에 벗어난 것을 지원한다.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였죠. 근데 이런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올해 우리 서울시 추가시험도 작년 추가시험처럼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11번 문제 봅니다.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균형 인사정책은 대표관리자의 단점, 즉 소외 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의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추는데 말도 안 되고 답은 무조건 1번이죠. 균형 인사정책이 대표관리자예요. 균형 인사정책이 대표관리자입니다. 뭐 필기노트 수업이나 또는 필기노트 수업이나 또는 이번에 문풀 수업 또는 간략 문풀 수업에 2017년도 우리나라 균형 인사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균형 인사 지표, 양성평등 다양하게 있었죠. 양성평등 또는 사회 통합형 장애인분들에게 학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 또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거, 오케이, 이런 것이 바로 균형 인사 정책이고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의 균형 인사 정책이 계획이 대표 관리자의 내용입니다. 답 1번이죠. 2번. 대표 관리자는 정부 관료제 인적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에 대응 관료 인적 구성을 국민의 인적 구성과 일치시키는 거죠. 역관제는 정당 정책 발달과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맞고, 역관제는 정치 지도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켜 정책 과정의 능률성. 오케이. 어떤 의미에서 그냥 여러분들 볼 때 능률성 이건 실적주의야 그러면 안 되고 통솔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는 능률성이죠. 정치 세력이 가장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역관주의입니다. 지문을 보시고 보셔야죠.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12번 봅시다. 직업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거죠. 최근에 시험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교재 567페이지죠. 567페이지 보시면 행정일반과 기술에 대한 업무, 행정일반, 기술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1급, 9급 체계를 받는 공무원을 우리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기술직 1급도 있고 기술직 9급도 있잖아요. 오케이. 여러분 친구 중에 기술직 9급 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기술직 7급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단지 그 사람들이 행정학을 안 듣죠. 기술적인 행정학을 시험 보지는 않죠. 답은 1번입니다.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이라 그럽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라 그러죠. 1급, 9급 체계를 봤습니다. 2번 자치경찰 공무원, 지방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오케이. 이때 교육 공무원은 이제 교사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죠. 2, 3, 4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13번 갑시다. 서메이와 일로비의 예산 운영의 다중압력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죠. 역시 7급의 전매 메이커죠. 서메이와 일로비의 다중압력성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771페이지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771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정부 예산의 결과론적 접근 방법의 근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서메이와 일로비가 제시한 것은 얘는 이 사람은 뭐예요? 여기부터 봅시다. 4번 킹던의 정책 결정 모형과 톰슨이 아니라 루빈이죠. 킹던의 정책 결정 모형과 루빈의 실시간 예상 모형입니다. 오케이. 아마 이거 우리가 중요하다고 녹색으로 밑줄도 쳐 있을 거예요. 오케이. 뭐한다? 킹던의 정책 결정 모형과 루빈의 실시간 예상 모형이 결합된 거예요. 기본서 몇 페이지? 771페이지. 그 해설지에 해당 기본서를 써놨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루빈의 실시간 예상 모형과 킹던의 정책 결정 모형이에요. 킹던의 모형이에요. 흐름 모형. 문제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 흐름. 이 흐름 모형과 루빈의 실시간 예상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한다? 결합된 거거든요. 그러면 1번에서 정부 예산이 결과론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흐름이잖아요. 얘도 실시간 예산 흐름 모형. 그래서 정부 예산의 결과론적 접근 방법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둔 거죠. 그 다음 2번은 좀 이따 합시다. 2번은 좀 이따 하고 3번부터 봅시다.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과 행태를 구별해서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예산 활동과 행태를 구별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예산 과정 단계에서 예산 활동과 행태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제 4번은 방금 했고 그럼 2번이죠. 2번은 이 답인데 한번 봅시다. 2번이 답인데 이 서메이와 일로비죠.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재 내용 일부만. 서메이와 일로비가 제시한 이론으로 예산 과정과 정책 과정 간의 연계점의 인식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킹던의 결정 모형과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의에서 1번. 그럼 의에서 2번이 뭐냐면 교재 기본서의 해당 파트 다중압력성 모형은 정책 결정과 예산 결정의 상호 영향력을 행사함을 설명합니다. 중앙 예산 분석식 분석가들이 거시적 예산 결과 미시적 예산 결정의 연계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중앙 예산 분석실의 분석가들은 뭐예요?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는 역할들을 담당하는데 여기에서 봅시다. 여기에서 미시적 수준의 예산 의사결정을 탄 요건 맞단 말이에요.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기 때문에 미시를 연구해서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는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다중압력성 모형은 정책 결정과 예산 상호 영향력을 행사함을 설명하면서 중앙예산실 분석가들이 거시적 예산 결정과 미시적 예산 결정의 연계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가 부여되면 미시적을 하는 거죠. 그 미시적 역할에 어떻게 뭐한다? 배분이 되는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런 연계 역할. 그래서 미시적 수준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탐구가 맞죠.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니까 둘 다 연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연계하니까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니까 거시도 연구하고 미시도 연계해서 그 연계 틀을 미시적 접근해서 연구한다는 겁니다. 14번.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의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난이도죠. 기본서 743페이지 내용 그대로 가지고 이제 출제한 거죠. 1번부터 봅시다. 각 중앙감사장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 반기별로 그 전용 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번 봅시다. 전용의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해야 돼요. 기재부 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2번. 각 중앙감사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당초 예산에서 부족한 분야를 이렇게 전용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용할 수 없습니다. 3번. 각 중앙감사장은 회계연도보다 기획재정부 장관 이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양 또는 모기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대로죠. 기본서 743페이지 그대로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이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양 또는 모기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임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전용을 하는 거고 이임한 범위 내에서는 전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각 관이 아니죠. 봅시다. 전용은 세양목이에요. 세양목. 장관항은 입법과목이니까 장관항은 이용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옳은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14번에 옳은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되고 1번은 뭐한다? 전용 내역을 뭐한다? 전용 내역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15번 갑시다. 효과성 성과 감사를 위한 질문과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효과성이죠. 이건 이제 과정이냐 성과냐는 거죠. 과정에 초점을 두냐 성과에 초점을 두냐는 겁니다. 부처 간 공동 목적 달성을 해 협조하고 있는가? 이거 봐봐. 협조하고 있는가죠. 조정화 이게 과정이거든요. 다시 한번. 부처 간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있는가는 모니터링. 과정을 모니터링. 즉 협조하고 있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답 1번이고. 집단은 정확히 즉 사업의 대상 집단이 뭐하러?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만족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사업 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하고 있는가? 선택된 수단들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거죠. 이건 이 협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협조하고 있는가라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현실적으로 이건 뭐 협조라는 과정이니까 이건 성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게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풀면은 이게 답이 뭐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협조하고 있는 과정이죠. 답은 1번이고 2번. 사업의 대상 집단 정확히 정의되고 있는가? 그 대상 집단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니까. 사람들 제공된 사업 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하고 있는 즉 최종적인 고객에 대해서 보는 거죠.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 가서는 학생들이 가장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분류될 수도 있는 거죠. 15번은 답은 1번입니다. 16번. 티브 가설 내용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죠. 티브 가설은 전제 조건이죠.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되고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사 비용이 제로여야 되고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여전히 이 두 개 써냈죠. 이 두 개. 전제 조건 두 개를 반대로 써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중앙집권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논거죠. 1번. 옳지 않은 걸 고려했죠. 지방정부의 시민들은 그들의 선호책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오케이. 이사 비용이 제로니까 이동이 가능한 거죠.
시민들이 지방정부의 세입 세출 형태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배당 수입에 의존한다. 누누이 제가 설명하죠. 수업 시간에. 배당 수입이 뭐다고? 이사 비용이 제로라는 것이 바로 배당 수입이라는 거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영업 소득이 아니라 이자 소득이라는 거죠.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어디로 이동하든 간에 나의 소득이 똑같다는 겁니다. 공급되는 공공제도 예부 비용 효과, 예부 효과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아니죠. 예부 효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성립한 게 티브가설입니다. 예부 효과가 없다는 전제에 성립합니다. 기본서 139페이지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수업 시간에도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하죠. 17번 봅시다. 역시 뭐 지방공기업은 최근에 아주 큰 핫한 거고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교재 953페이지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중요 표시 다 되어 있는 것이 역시 지문으로 다 나왔습니다. 1번 가장 옳지 않은 거죠. 지방공기업은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하수사업, 자동차운사업, 궤도사업 쭉 있죠. 우리가 나열하고 있는 걸 쭉 써놓은 거고 교재에도 나열되어 있는 걸 좀 그대로 써놓은 거죠. 지방공기업에 관한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죠? 틀리느냐? 이런 것을 틀리면 안 되죠. 작년도도 이 질문 나왔잖아요. 7급에서. 행안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또는 지자체장에게 이임할 수 있죠. 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에게 이임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의회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A국인 A국 법인은 제한다가 아니라 A국인도 포함합니다. 오케이? A국인도 포함합니다. 17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오케이? 4번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설립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 4에 규정된 지문입니다. 뭐 4번 지문 우리가 거기까지 모르더라도 매년 뭐 출제 3번은 A국인을 포함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맞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봅니다.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 수입은 자주재원의 핵심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지방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세외 수입은 지방세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 맞죠?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 여기 틀린 거죠. 지방채는 의존재원도 아니고 자주재원도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돈을 꼬는 거예요. 자주재원이 지방세, 세외세,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그 다음 기초에서는 조정교부금이죠. 얘는 독립이죠.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2번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본서 어디 958 오케이 958 그쪽 쭉 보시면 내용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지방수익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주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의 의존도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는 의존재원이 굉장히 높고 지방재정의 재정력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규모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맞죠? 분모와 분자에 모두 자주재원이 존재하므로 재정자립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의존재원이죠. 의존재원이 크면 클수록 분모가 커지는 거죠. 오케이. 의존재원이 많을수록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뭐한다?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답이죠. 19번에 갑니다. 4차 산업혁명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4차 산업혁명은 몇 년 전부터 면접에서 물어봤는데 이게 행정학계 관료가 되는 사람들은 면접에서 물어봤던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뭐 우리 행정학계 기본서에서 잘 안 다루고 있는 거죠. 저만 안 다루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안 다루죠. 아마 4차 산업혁명을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자신 있게 말 못하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면접에서는 주로 물어봤었거든요.
아마 7급 수험생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아마 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하는 거죠. 3차 산업혁명 연장선상이며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답은 2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근본적으로 3차 산업혁명과는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의존하는 겁니다. 신기술에 의존하는 겁니다. 답이 2번이고 3번. 사이버 물리 시스템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oT, 인공지능 이런 것들의 결합을 말합니다. IoT는 사물 인터넷을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 오케이. 이 정도 좀 보시고 20번에 갑시다. 역시 작은 정부와 큰 정부죠. 작은 정부, 큰 정부입니다. 큰 정부의 등장은 대공황 등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즈 맞죠? 케인즈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유효 수요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말이 안 되죠.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안 되는 거죠. 뒤에는 맞죠? 펼칩니다. 적극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오케이? 요게 틀린 거죠. 큰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규제를 완화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고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등장한 누딜 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은 큰 정부가 탄생하는 결정적 영향을 준 겁니다. 오케이?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하이에크 맞죠? 여러 번 이제 우리가 문풀 때도 하죠. 하이에크 기획을 반대하죠. 노헤로의 길입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거죠. 케인즈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효율성을 심각하게 해소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20번 문제는 뭐 행정학을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이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3일날 봤던 서울시 추가시험 행정학 문제를 봤습니다. 7급 수험생들은 9급과 상당히 그러니까 3년 전부터 9급과 형태가 난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식을 하시고 좀 더 포괄적이고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커리를 건너뛴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고득점이 안 됩니다. 7급 수험생들은 시험 보는 직전까지만 다 커리를 반드시 좀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논점 또는 다양한 이론들의 결합을 문제로서 또는 이론으로서 추가되는 것을 자꾸 접함으로써 고득점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2019년도 우리 첫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 서울시 추가시험은 원래 뭔가 좀 공부 기간이 길었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험입니다. 원래 6월 달에나 또는 10월 달에 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2월, 3월 달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작년엔 3월이었죠. 올해는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공부한 수험생들이 많이 만다 점수가 낮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게 되면 이런 문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면 더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차분히 내가 커리를 이수해 간다 그러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생의 지위를 갖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